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잠시 멈춰 우리 삶의 방향과 관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귀한 가치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함으로써 지혜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봅니다. 이 차이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숲에 두 명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무를 베기 시작했고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 나무꾼은 매일 점심시간 즈음에 1시간씩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그는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다른 나무꾼보다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베었습니다. 이런 날이 몇 달 동안 계속되자 온종일 쉬지 않고 일했던 나무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우린 매일같이 일을 시작하고 같이 끝내지 않나. 그런데 자네는 매일 1시간씩 어딘가 사라졌다 오면서도 어떻게 나보다 항상 더 많은 나무를 베는 건가? 도대체 그 1시간 동안 어디에 다녀오는 겐가? 그러자 다른 나무꾼이 땀을 닦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시간. 집에 가서 내 도끼날을 갈고 온다네. 그렇습니다. 무딘 도끼날로는 아무리 팔이 빠져라 열심히 일해도 효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도구를, 즉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건강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한 관점의 시작입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것을 해치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휴가는 이메일과 휴대폰을 꺼두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며 날카롭게 도끼날을 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에 진정한 불꽃을 피우고 그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할 5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친구와 함께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달리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그곳에서는 달리기 대회가 열리곤 했는데 대회가 끝나면 후원사에서 베이글이나 사과 같은 간식을 무료로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달리기를 마친 우리 앞에는 무료 베이글을 나눠주는 부스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테이블 한쪽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베이글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참가자들의 줄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베이글 하나 먹자. 그러자 친구는 긴 줄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줄이 너무 길어.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공짜 베이글이잖아.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리기 싫어.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말했죠. 그래도 공짜라고. 하지만 친구는 끝내 아니야. 너무 길어 라며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2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오직 베이글만 보았고 제 친구는 오직 긴 줄만 보았던 겁니다. 저는 원하는 것,
즉 목표에 집중했고 친구는 그 목표를 가로막는 장애물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저는 긴 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줄을 선 두 사람 사이로 몸을 살짝 기울여 베이글 상자 안에 손을 넣어 2개를 꺼내왔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저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굳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줄에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규칙을 깨뜨려도 좋습니다. 단, 당신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길을 막아서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서로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미 해군 네이비실은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네이비실 대원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혹독한 선발 과정을 통과하고 네이비실이 됩니까? 그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네이비실이 되는지는 말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지는 확실히 말해줄 수 있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울퉁불퉁한 근육을 자랑하며 세상에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 그들 중 단 한 명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잘난 척하는 리더들, 그들 역시 단 한 명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본 적 없는 대학 스타 운동선수들, 그들 또한 아무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네이비실이 되는 사람들 중에는 마르고 왜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훈련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정말 단 한 방울의 힘도 남아있지 않은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마지막 에너지를 쥐어짜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쓰러져가는 동료를 돕는 데 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짜 네이비실이 됩니다. 최고의 전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빠른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엘리트가 되고 싶다면 당신의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일에 아주 능숙해져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내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하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불꽃을 찾았다면 이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지, 그리고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언제 그 손을 잡을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서로를 돕는 연습을 통해 이 기술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배우게 될 가장 가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항상 당신을 돕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단지 당신이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도움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을 뿐입니다.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막하고 두려워요.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순간 당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당신을 돌봐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이 먼저 그들을 돌보는 법을 배웠을 때에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마지막에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본래 한 부족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만델라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부족 회의에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 부족의 어른들은 항상 원으로 둘러앉았습니다. 둘째, 제 아버지는 항상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장 마지막에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회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문제가 이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니 한번 돌아가면서 말해봅시다.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듣기 전까지 자신의 의견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기술은 두 가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의견이 존중받고 있구나, 나도 이 논의에 기여했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둘째, 당신은 자신의 의견을 내기 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을 얻게 됩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그저 침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의견에 동의하더라도 고개를 끄덕이지 마십시오. 동의하지 않더라도 고개를 젓지 마십시오. 그저 앉아서 모든 것을 흡수하십시오. 당신에게 허락된 유일한 행동은 질문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의견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배경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말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당신의 차례가 올 것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하십시오. 네 번째 지혜는 때로는 나 자신이 문제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유럽에는 산용열이라 불리는 끔찍한 질병이 퍼져나갔습니다. 산모를 죽이는 흑사병으로도 불렸는데 아기를 낳은 여성들이 출산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유럽 전역을 휩쓸었고 어떤 병원에서는 산모 사망률이 무려 7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과학적 데이터와 이성을 중시하던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의사와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질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오전에 산요결로 사망한 여성의 시신을 부검하고 오후에는 산모들의 병실을 돌며 아기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9세기 중반 올리버 앤델 홈스라는 의사가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전에 시신을 부검했던 의사들이 오후에 아기를 받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동료 의사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미치광이 취급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의 말이 옳았음을 깨닫고 의사들이 수술기구를 소독하고 손을 씻기 시작하자 산요결이라는 끔찍한 질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바로 당신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행동한 것에 대해 모든 공로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단, 당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온전히 책임을 질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균형 잡힌 방정식과 같습니다. 한쪽만 취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질 때 비로소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몇 달 전
저는 라스베이거스의 포시즌스 호텔에 묵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훌륭한 호텔인 이유는 값비싼 침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포시즌스 호텔의 직원들은 진심으로 손님에게 인사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느 날 오후, 로비의 커피숍에서 노아라는 이름의 바리스타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우 친절하고 유쾌했으며 저는 커피 한 잔을 사는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이 마음에 드나요? 노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사랑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포시즌스에서 대체 어떻게 하길래 내 일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노아의 대답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매니저들이 지나가면서 제게 괜찮은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봐 줘요. 제 직속 상사뿐만 아니라 모든 매니저들이요. 그리고 그는 마법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는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도 일하는데 그곳의 매니저들은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잘못한 것을 잡아내려고만 해요. 그래서 그곳에 출근하면 저는 그냥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월급만 받아 가고 싶어져요. 하지만 여기 포시즌스에서는 온전한 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느껴요. 우리는 항상 적합한 인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이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포시즌스와 같은 환경을 만든다면 우리는 노아와 같은 훌륭한 직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저스 팰리스와 같은 환경을 만든다면 우리는 그저 월급만 기다리는 노아를 얻게 될 뿐입니다. 문제는 직원이 아니라 그들을 이끄는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지혜는 당신은 언제나 스티로폼 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전직 국방부 차관이 대규모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티로폼 컵에 담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예정에 없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저는 바로 이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아직 현직 차관이었습니다. 주최 측은 저를 위해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제공했고 공항에 도착하니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는 이미 체크인이 끝나 있었고 저는 곧장 방으로 안내받았죠. 다음날 아침 로비로 내려가니 또 다른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이 행사장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고 아름다운 도자기 컵에 담긴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든 스티로폼 컵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차관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왔고 택시를 타고 호텔에 가서 직접 체크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택시를 타고 이곳에 와서 정문으로 들어와 무대 뒤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커피가 있냐고 물었더니 저쪽 구석에 있는 커피 머신을 가리키더군요. 그래서 저는 직접 이 스티로폼 컵에 커피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도자기 컵은 결코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직책을 위한 것이었죠. 저는 본래 이 스티로폼 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명성을 얻고 부를 쌓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잘 대우할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고 묻지도 않았는데 차를 가져다주고 님자를 붙여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이 가진 직위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스티로폼 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특혜를 누리되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필터로 꾸미는 데 익숙하고 우울한 현실 속에서도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능숙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강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약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낮은 자존감을 갖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흡연이나 음주, 도박을 할 때 느끼는 쾌감과 똑같은 물질입니다. 즉, 매우 중독성이 강합니다. 우리는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청소년기에 있는 젊은 세대에게 이 중독성 강한 기기를 아무런 제약 없이 쥐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사람을 찾는 대신 기기와 소셜미디어를 찾습니다. 이는 잠시의 위안을 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를 탓하기 전에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어쩌면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을 만든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직업을 사랑하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저는 제 일을 사랑해요 라고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라고 말하는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내 일을 하러 가는구나 라며 기뻐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들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 말입니다. 피드백과 지적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나를 성장시키는 도움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리더가 단기적인 숫자보다 우리 개개인의 삶과 성장, 기쁨에 더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쳐 리더의 비전이 실현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관심 없는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스트레스였습니까? 아니면 열정이었습니까? 부디 당신의 내일이 열정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잠시 멈춰 우리 삶의 방향과 관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귀한 가치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함으로써 지혜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봅니다. 이 차이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숲에 두 명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무를 베기 시작했고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 나무꾼은 매일 점심시간 즈음에 1시간씩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그는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다른 나무꾼보다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베었습니다. 이런 날이 몇 달 동안 계속되자 온종일 쉬지 않고 일했던 나무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우린 매일같이 일을 시작하고 같이 끝내지 않나. 그런데 자네는 매일 1시간씩 어딘가 사라졌다 오면서도 어떻게 나보다 항상 더 많은 나무를 베는 건가? 도대체 그 1시간 동안 어디에 다녀오는 겐가? 그러자 다른 나무꾼이 땀을 닦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시간. 집에 가서 내 도끼날을 갈고 온다네. 그렇습니다. 무딘 도끼날로는 아무리 팔이 빠져라 열심히 일해도 효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도구를, 즉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건강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한 관점의 시작입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것을 해치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휴가는 이메일과 휴대폰을 꺼두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며 날카롭게 도끼날을 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에 진정한 불꽃을 피우고 그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할 5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친구와 함께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달리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그곳에서는 달리기 대회가 열리곤 했는데 대회가 끝나면 후원사에서 베이글이나 사과 같은 간식을 무료로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달리기를 마친 우리 앞에는 무료 베이글을 나눠주는 부스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테이블 한쪽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베이글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참가자들의 줄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베이글 하나 먹자. 그러자 친구는 긴 줄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줄이 너무 길어.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공짜 베이글이잖아.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리기 싫어.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말했죠. 그래도 공짜라고. 하지만 친구는 끝내 아니야. 너무 길어 라며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2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오직 베이글만 보았고 제 친구는 오직 긴 줄만 보았던 겁니다. 저는 원하는 것, 즉 목표에 집중했고 친구는 그 목표를 가로막는 장애물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저는 긴 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줄을 선 2사람 사이로 몸을 살짝 기울여 베이글 상자 안에 손을 넣어 2개를 꺼내왔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저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굳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줄에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규칙을 깨뜨려도 좋습니다. 단, 당신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길을 막아서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2번째 지혜는 서로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미 해군 네이비실은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네이비실 대원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혹독한 선발 과정을 통과하고 네이비실이 됩니까? 그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네이비실이 되는지는 말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지는 확실히 말해줄 수 있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울퉁불퉁한 근육을 자랑하며 세상에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 그들 중 단 한 명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잘난 척하는 리더들, 그들 역시 단 한 명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본 적 없는 대학 스타 운동선수들, 그들 또한 아무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네이비실이 되는 사람들 중에는 마르고 왜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훈련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정말 단 한 방울의 힘도 남아있지 않은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마지막 에너지를 쥐어짜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쓰러져가는 동료를 돕는 데 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짜 네이비실이 됩니다. 최고의 전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빠른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엘리트가 되고 싶다면 당신의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일에 아주 능숙해져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내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하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불꽃을 찾았다면 이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지, 그리고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언제 그 손을 잡을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서로를 돕는 연습을 통해 이 기술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배우게 될 가장 가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항상 당신을 돕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단지 당신이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도움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을 뿐입니다.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막하고 두려워요.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순간 당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당신을 돌봐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이 먼저 그들을 돌보는 법을 배웠을 때에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마지막에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본래 한 부족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만델라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부족 회의에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 부족의 어른들은 항상 원으로 둘러앉았습니다. 둘째, 제 아버지는 항상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장 마지막에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회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문제가 이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니 한번 돌아가면서 말해봅시다.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듣기 전까지 자신의 의견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기술은
두 가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의견이 존중받고 있구나, 나도 이 논의에 기여했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둘째, 당신은 자신의 의견을 내기 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을 얻게 됩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그저 침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의견에 동의하더라도 고개를 끄덕이지 마십시오. 동의하지 않더라도 고개를 젓지 마십시오. 그저 앉아서 모든 것을 흡수하십시오. 당신에게 허락된 유일한 행동은 질문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의견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배경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말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당신의 차례가 올 것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하십시오. 네 번째 지혜는 때로는 나 자신이 문제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유럽에는 산용열이라 불리는 끔찍한 질병이 퍼져나갔습니다. 산모를 죽이는 흑사병으로도 불렸는데 아기를 낳은 여성들이 출산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유럽 전역을 휩쓸었고 어떤 병원에서는 산모 사망률이 무려 7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과학적 데이터와 이성을 중시하던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의사와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질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오전에 산요결로 사망한 여성의 시신을 부검하고 오후에는 산모들의 병실을 돌며 아기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9세기 중반 올리버 앤델 홈스라는 의사가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전에 시신을 부검했던 의사들이 오후에 아기를 받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동료 의사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미치광이 취급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의 말이 옳았음을 깨닫고 의사들이 수술기구를 소독하고 손을 씻기 시작하자 산요결이라는 끔찍한 질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바로 당신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행동한 것에 대해 모든 공로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단, 당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온전히 책임을 질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균형 잡힌 방정식과 같습니다. 한쪽만 취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질 때 비로소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몇 달 전 저는 라스베이거스의 포시즌스 호텔에 묵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훌륭한 호텔인 이유는 값비싼 침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포시즌스 호텔의 직원들은 진심으로 손님에게 인사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느 날 오후 로비의 커피숍에서 노아라는 이름의 바리스타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우 친절하고 유쾌했으며 저는 커피 한 잔을 사는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이 마음에 드나요? 노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사랑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포시즌스에서 대체 어떻게 하길래 내 일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노아의 대답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매니저들이 지나가면서 제게 괜찮은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봐 줘요. 제 직속 상사뿐만 아니라 모든 매니저들이요. 그리고 그는 마법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는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도 일하는데 그곳의 매니저들은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잘못한 것을 잡아내려고만 해요. 그래서 그곳에 출근하면 저는 그냥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월급만 받아 가고 싶어져요. 하지만 여기 포시즌스에서는 온전한 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느껴요. 우리는 항상 적합한 인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이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포시즌스와 같은 환경을 만든다면 우리는 노아와 같은 훌륭한 직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저스 팰리스와 같은 환경을 만든다면 우리는 그저 월급만 기다리는 노아를 얻게 될 뿐입니다. 문제는 직원이 아니라 그들을 이끄는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지혜는 당신은 언제나 스티로폼 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전직 국방부 차관이 대규모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티로폼 컵에 담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예정에 없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저는 바로 이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아직 현직 차관이었습니다. 주최 측은 저를 위해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제공했고 공항에 도착하니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는 이미 체크인이 끝나 있었고 저는 곧장 방으로 안내받았죠. 다음날 아침 로비로 내려가니 또 다른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이 행사장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고 아름다운 도자기 컵에 담긴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든 스티로폼 컵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차관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왔고 택시를 타고 호텔에 가서 직접 체크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택시를 타고 이곳에 와서 정문으로 들어와 무대 뒤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커피가 있냐고 물었더니 저쪽 구석에 있는 커피 머신을 가리키더군요. 그래서 저는 직접 이 스티로폼 컵의 커피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도자기 컵은 결코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직책을 위한 것이었죠. 저는 본래 이 스티로폼 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명성을 얻고 부를 쌓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잘 대우할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고 묻지도 않았는데 차를 가져다주고 님자를 붙여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이 가진 직위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스티로폼 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특혜를 누리되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필터로 꾸미는 데 익숙하고 우울한 현실 속에서도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능숙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강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약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낮은 자존감을 갖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흡연이나 음주, 도박을 할 때 느끼는 쾌감과 똑같은 물질입니다. 즉, 매우 중독성이 강합니다. 우리는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청소년기에 있는 젊은 세대에게 이 중독성 강한 기기를 아무런 제약 없이 쥐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사람을 찾는 대신 기기와 소셜미디어를 찾습니다. 이는 잠시의 위안을 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를 탓하기 전에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어쩌면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을 만든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직업을 사랑하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저는 제 일을 사랑해요 라고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라고 말하는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내 일을 하러 가는구나 라며 기뻐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들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 말입니다. 피드백과 지적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나를 성장시키는 도움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리더가 단기적인 숫자보다 우리 개개인의 삶과 성장, 기쁨에 더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쳐 리더의 비전이 실현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관심 없는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스트레스였습니까? 아니면 열정이었습니까? 부디 당신의 내일이 열정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잠시 멈춰 우리 삶의 방향과 관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귀한 가치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함으로써 지혜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봅니다. 이 차이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숲에 두 명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무를 베기 시작했고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 나무꾼은 매일 점심시간 즈음에 1시간씩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그는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다른 나무꾼보다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베었습니다. 이런 날이 몇 달 동안 계속되자 온종일 쉬지 않고 일했던 나무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우린 매일같이 일을 시작하고 같이 끝내지 않나. 그런데 자네는 매일 1시간씩 어딘가 사라졌다 오면서도 어떻게 나보다 항상 더 많은 나무를 베는 건가? 도대체 그 1시간 동안 어디에 다녀오는 겐가? 그러자 다른 나무꾼이 땀을 닦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시간. 집에 가서 내 도끼날을 갈고 온다네. 그렇습니다. 무딘 도끼날로는 아무리 팔이 빠져라 열심히 일해도 효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도구를, 즉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건강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한 관점의 시작입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것을 해치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휴가는 이메일과 휴대폰을 꺼두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며 날카롭게 도끼날을 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에 진정한 불꽃을 피우고 그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할 5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친구와 함께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달리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그곳에서는 달리기 대회가 열리곤 했는데 대회가 끝나면 후원사에서 베이글이나 사과 같은 간식을 무료로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달리기를 마친 우리 앞에는 무료 베이글을 나눠주는 부스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테이블 한쪽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베이글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참가자들의 줄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베이글 하나 먹자. 그러자 친구는 긴 줄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줄이 너무 길어.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공짜 베이글이잖아.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리기 싫어.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말했죠. 그래도 공짜라고. 하지만 친구는 끝내 아니야. 너무 길어 라며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2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오직 베이글만 보았고 제 친구는 오직 긴 줄만 보았던 겁니다. 저는 원하는 것, 즉 목표에 집중했고 친구는 그 목표를 가로막는 장애물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저는 긴 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줄을 선 2사람 사이로 몸을 살짝 기울여 베이글 상자 안에 손을 넣어 2개를 꺼내왔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저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굳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줄에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규칙을 깨뜨려도 좋습니다. 단, 당신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길을 막아서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2번째 지혜는 서로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미 해군 네이비실은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네이비실 대원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혹독한 선발 과정을 통과하고 네이비실이 됩니까? 그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네이비실이 되는지는 말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지는 확실히 말해줄 수 있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울퉁불퉁한 근육을 자랑하며 세상에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 그들 중 단 한 명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잘난 척하는 리더들, 그들 역시 단 한 명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본 적 없는 대학 스타 운동선수들, 그들 또한 아무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네이비실이 되는 사람들 중에는 마르고 왜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훈련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정말 단 한 방울의 힘도 남아있지 않은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마지막 에너지를 쥐어짜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쓰러져가는 동료를 돕는 데 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짜 네이비실이 됩니다. 최고의 전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빠른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엘리트가 되고 싶다면 당신의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일에 아주 능숙해져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내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하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불꽃을 찾았다면 이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지, 그리고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언제 그 손을 잡을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서로를 돕는 연습을 통해 이 기술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배우게 될 가장 가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항상 당신을 돕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단지 당신이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도움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을 뿐입니다.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막하고 두려워요.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순간 당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당신을 돌봐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이 먼저 그들을 돌보는 법을 배웠을 때에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마지막에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본래 한 부족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만델라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부족 회의에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 부족의 어른들은 항상 원으로 둘러앉았습니다. 둘째, 제 아버지는 항상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장 마지막에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회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문제가 이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니 한번 돌아가면서 말해봅시다.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듣기 전까지 자신의 의견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기술은 두 가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의견이 존중받고 있구나, 나도 이 논의에 기여했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둘째, 당신은 자신의 의견을 내기 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을 얻게 됩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그저 침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의견에 동의하더라도 고개를 끄덕이지 마십시오. 동의하지 않더라도 고개를 젓지 마십시오. 그저 앉아서 모든 것을 흡수하십시오. 당신에게 허락된 유일한 행동은 질문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의견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배경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말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당신의 차례가 올 것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하십시오. 네 번째 지혜는 때로는 나 자신이 문제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유럽에는 산용열이라 불리는 끔찍한 질병이 퍼져나갔습니다.
산모를 죽이는 흑사병으로도 불렸는데 아기를 낳은 여성들이 출산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유럽 전역을 휩쓸었고